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좀 따라줬으면 나에겐 행운이 언제쯤 찾아올까. 하지만 중요한 건 행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겠지만 그걸 성공으로 이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실력과 태도의 문제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왜 운이 없을까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막연히 기다리던 행운이 그 순간 내 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8일 목요일 아침 9시 6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아 님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라고 KBS 콩으로 벌써 들어와 주셨고요. 임성택 님은 새해 두 번째 목요일 아침이네요. 라고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2456님 정답 CES. 아직 퀴즈 안 나갔습니다. 급하세요. 예, 또 선물이 있다 보니까 퀴즈는 지금 나갑니다. 지금. 지난달에요. 서울에서 주택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이 방식의 소유권 이전 신청이 2,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강남이라든지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 특히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5월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팔면은 세금 많이 내야 한다. 차라리 자녀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이 방식으로 넘기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걸로 또 풀이가 되는데요. 재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형태를 말하죠. 대신에 받는 사람이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쉽죠? 힌트를 드리자면 상속은 이제 주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혼조 세일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S&P 지수 장 초반 사상 최고치 또 기록했는데요. 나중에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0.94, S&P 500 0.34%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0.16% 올랐습니다. 어제 구인 이직 보고서 이거 노동시장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보고서 공개됐는데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가 715만 건으로 전달보다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그래서 증시도 좀 쉬어갔고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는 0.2% 약보합, 코스닥은 어제랑 거의 변동 없는 수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죠.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20조 원.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20조 원. 최근에 이제 시티은행에서 네. 삼성전자가 올해 155조 영업이익 낼 거다. 26년도. 네, 보고서를 내놔가지고 다들 깜짝 전망치긴 놀랐거든요. 합니다만. 네,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뭐 분기에 최소한 3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맞아요. 쭉 올려야 된다라는 게다가 건데. 이제 점점 이제 디램 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뭐 달성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분기에 영업이익 20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늘었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역대로 실적 잘 나오는 날 그날은 해당일은 주가가 내려요.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소폭이긴 하지만 한 0.5%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쉬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14만 원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9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너무나 빠르게 또 올라왔으니까 네. 시가총액이요 830조 원입니다. 830조 원. 조만간 삼성전자 하나가. 1000조짜리 회사가 우리나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우선주랑 합치면 900조 원 그쵸, 넘었었으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들이 다 10만 전자, 뭐 9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좀 오래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매수한 가격 대충 한 9만 원대가 많았대요. 그때 9만 전자 돌파하고 10만 원 돌파하고 나니까 아싸 이러면서 판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실적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 그간에 내가 팔아가지고 놓친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빚을 내가지고 투자 금액을 늘리면 되잖아요. 또 급하게. 네. 그래서 B2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을 봤더니요. 역대 최대인 27조 6,224억 원.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주식을 매수한 뒤에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B2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요. B2가 가장 많은 종목을 봤더니 역시 코스피 시총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조 원을 밑돌았거든요. 삼성전자 신용 잔액이요. 근데 네. 6일 기준으로 보니까 1조 8천억, 사상 최대치고요. SK하이닉스 신용 잔액 올 들어서 3거래일 연속 불어나면서 1조 889억 원. 그러니까 두 종목에 묶인 신용 잔액이 한 2조 8천억, 3조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또 흥미로운 부분은 대차거래 잔액 역시 급증했습니다. 이 대차거래 잔액은 투자자가 빌려간 주식의 누적 규모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그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그러는데 주식이 있어 빌려와서 그 빌려온 주식을 공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없는 주식을 공매도하면 불법이죠, 우리나라는. 네, 맞아요. 그러면 주식을 빌렸다는 얘기는 아직까진 공매도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차하면 공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대차 잔액을 보니까 6일 기준으로 13조 3천억 사상 최고치, SK하이닉스는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가 상승을 노리고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은 반면 너무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하려는 또 그 자금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지금이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오기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사자마자 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주식 천재인 줄 알죠, 보통. 예,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게 또 위험한 시기이고 삼성전자 7만 원대 안 사던 사람들이 14만 원에 지금이라도 사면 되느냐 이런 거 이제 묻고 있고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 그걸 또 반복한다고 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 이 가격에서도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어제 이사회를 열고서요. 자사주 1,800만 주 2조 5천억 원의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득 기간은 이제 4월 7일까지고요. 장내 매수 방식입니다. 매입 가격이 6일 종가인 13만 8천 원으로 산정이 됐고요. 매입한 자사주는 임직원 주식 보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뭐 회사 잘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성과 보상이 적다라는 삼성전자 내 불만도 상당하다라고 해요. 네. 또 이걸 위해서 임직원 동기부여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에 성과 연동 주식 보상, 성과 인센티브 요걸 도입을 했는데 요거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돌냐면요. 자사주 매입 가격이 13만 8천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회사 차원에서 13만 8천 원을 방어선으로 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뭐 알 수는 없겠으나 네, 네. 네, 추정이죠.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자꾸 돈을 빌려다 씁니다. 네. 그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지난달 한은에서 5조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14조 원 빌렸거든요. 근데 석 달 만에 12월에 다시 돈을 빌렸어요. 네. 지난해 연간 누적으로 보니까 164조 5천억을 빌렸습니다. 24년에 173조 원 빌렸었거든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아니 정부가 돈이 없나? 왜 한은에서 돈을 빌리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정부가 어쨌든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쓰잖아요. 네. 근데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그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월급 통장처럼요. 맞아요. 그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대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데 네. 아까 월급 통장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월급 통장 대체로 마이너스 통장 많이 쓰시잖아요. 음. 그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급한 네, 대로 네. 끌어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이자를 봤더니 총 1,580억 9천만 원의 이자를 한은에 납부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쓸 필요가 없게끔 잘 수입과 관리해야 지출을 잘 계산하면서 네. 관리하면서 써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자 비용이 또 천문학적인 규모로 나가고 있다는 거고 정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재정경제부 정부 입장은 그냥 통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24년, 25년 말씀을 드렸는데 23년 12월에도 4조 원 빌렸고요. 24년에도 5조 원 차입했다. 이건 통상적인 일이다. 어쨌든 구조적인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냥 빌리는 거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국방비 미지급 논란 뭐 이런 게 좀 불거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도 그냥 연말에 세출 요소가 집중돼서 나타난 회계 절차상의 문제다. 재정 운영상 실수 아니다라면서 이게 통상적으로 원래 그냥 행해져 왔던 일인데 갑자기 문제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정경제부는 좀 당황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미지급을 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받을 돈을 못 받았다는 건데 그게 관행적으로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라는 게 얼마나 또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용 뉴스 또 하나 들어볼게요. 그 공공 일자리 이게 시장에 착시를 부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총 취업자 수를 보니까 2015년 월 평균 2,618만 명에서 지난해 1분기, 3분기를 보니까 평균 2,877만 명, 약 10%가 늘었습니다. 와, 일자리가 10%가 늘었으면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좀 뜯어봤더니 공공 일자리가 113만 명에서 208만 명으로 84%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 27만 명에서 99만 명으로 266%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대비해서 공공 일자리 비중이 4%에서 7%로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노인 빈곤율 같은 걸 고려해서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문제는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을 그냥 같이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 상황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용에 있어서 공공 일자리보다는 민간 고용이 사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괜찮다라는 착시 유발하는 게 통계 왜곡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봤더니요. 만약에 공공 일자리가 없었다면 24년 이후 실업률이 평균 0.1에서 0.2%포인트 높아졌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민간 일자리도 또 그만큼 더 잘 늘어나면 좋은데 민간 일자리는 어떨까요? 민간 일자리를 봤더니요. 2015년 월 평균 2,505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 3분기를 보니까 2,669만 명, 6.6%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10% 늘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민간 일자리는 6.6% 늘어나는데 그친 거죠. 인구 노동시장 구조 고려해가지고 산출한 민간 고용 추세가 22년 3분기 기준 24만 1,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2만 2천 명으로 약 50%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조금 내수회복세에 힘입어서 올해 민간 고용은 개선될 것 같다라는 게 한은의 추정입니다.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요 효과 등으로 소비 심리 개선되면서요.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공공 일자리,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수입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 신체 활동, 사회 활동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만 놓고 보는 것도 사실은 또 적절치 않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민간 일자리도 거기에 균형 맞춰서 좀 같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과제도 갖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보면 왜 벽에 뭐 꽂기만 하면은 인터넷 설비 들어오고 인터넷 네네. 그 통신 할 수 있게끔. 근데 거기에도 또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신사 대신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일이 많았어요? 이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부담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 분배기가 있으면 그거는 다 그냥 주민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요.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 요거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간 보자면 일부 공공주택에서 공용전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 사실 공용전기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로등으로 나가고 맞아요. 어떤 게 인터넷선으로 나가는지를 그 전기량을 또 계산하기도 힘들 테고요. 그래서 전기료 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불합리가요. 2013년에도 지적이 됐었대요. 근데 지적은 됐지만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부가 지적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자의 비용 보상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전수조사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통신 3사 및 그다음에 알뜰폰 사업자들 뭐 이런 것들 네. 다 들어가 알뜰폰 사업자란다. 인터넷 사업자들 예.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방송 등 이 공용 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도 참여합니다. 조사 대상은 14만 4천 개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사해가지고 미지급이 확인된 통신사업자는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 전기료를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 전기 사용에 대해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한 10년치, 20년치 전기료를 갑자기 나올 내야 수도 될 있는 수도 거-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내는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렇게 나온 전기료는 어떻게 또 배분을 하나? 또 이제 뭐 공동 그 뭐라 됩니까? 아마 이거? 나눠주진 않겠죠. 예, 공동 공동의 기금으로 또 들어가겠죠. 아파트 하겠죠. 관리 기금.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3년에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되자 이제 재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고요. 향후 전담센터가 있습니다. 2015에 9294 요거를 구축하고요. 네.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80 치약이라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저 이거 있는데. 뭐 깜짝 놀란 게 저희 집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 근데 여기서 무슨 금지 성분이 나왔다면서요? 저도 집에 가서 이제 확인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제조사가 이제 애경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애경산업이 만드는 2080 치약 가운데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국 제조사를 통해 수입 판매한 일부 치약 제품에서 이 쓰면 안 되는 보존제 성분인 크리클로산이 네. 미량 들어갔다라는 걸 자체 검사해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해당 제품 전량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에요? 자, 베이직 치약, 그러니까 2080 베이직 치약 이렇게 다 2080 붙습니다. 네. 베이직 치약, 데일리 케어 치약, 스마트 케어 플러스 치약, 클래식 케어 치약, 트리플 이펙트 알파 후레쉬 치약, 트리플 이펙트 알파 스트롱 치약. 요거 같은데 아마 보시면 제품 보시면 중국 도미가 제조했다고 아마 거기 써 있을 거예요. DOMY 도미. 예, 그리고 이제 애경산업이 수입 판매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수는 제조 일자와 관계없이 해당 제품 전량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보유한 소비자요. 구매처, 구매 시기, 사용 여부, 영수증 보육 여부 다 상관없습니다. 애경산업 치약회수 전담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회수 신청하면요. 구매 금액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게요. 이게 또 제품명이 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애경산업 2080 치약의 그 제조한 곳이 중국 도미 DOMY. 곳인지를 확인해야겠네요. 알고라는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938님이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고 했네요. 신기했고 유일하게 성공예감 10년 넘게 쭉 듣고 있다고 고백하셨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4분 현재 함께 오고 계시고요. 퀴즈, 선물도 있는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지난달 서울에서 2,000건 넘는 주택이요. 이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매매는 아니고요.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 이 두 글자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요, 집을 파는 대신에 이걸 선택하는 이유 역시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5월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그때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또 요즘에 서울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 방식으로 넘기게 되면요, 그 토허제 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답니다. 또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고요. 해서 특히 뭐 강남, 한강변 중심으로 이 방식의 아파트 이전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 문 대장님, 세금 내도 이거 해줄 집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언영님이 딸아, 줄 게 없으니 아버지가 커피라도 따서 줄게. 특히 요거 그 KBS 콩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그 개인 정보를 알아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화번호가 딱 뜨니까 뭐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해서 KBS 콩으로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성공예감 홈페이지 그 선물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당첨되셨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56님, 대호 형, 우리 아들도 야구 선수입니다. 인하대학교 2학년 투수 한정훈 응원해 주세요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저는 야구 선수 아닌데 우리 아들도 야구 선수입니다라고 이름만 그렇습니다. 이름만 이대호입니다. 1710님, 정답 두 글자 맞춰주셨고요. 저도 이대호 기자님처럼 아이 셋 키우는 다둥이 아빠라서 남다른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다들 셋 정도는 키우시잖아요. 네. 자, 정답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상속은 아니고 이 두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졸업식 시즌이죠. 특히 요즘 10대들의 학교 생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부모 세대랑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또 들어보실까요? 알파 세대를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파 세대면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예. MZ 세대라는 말 나온 지도 엊그제 그죠, 같은데 Z세대. 뭐가 또 나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밀레니얼 세대는 초기 밀레니얼 분들은 대부분 40대가 될 정도로 시간이 좀 그쵸. 흘렀고요. 네, 이 중에서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10대 분들을 뜻하는 용어고요. 이게 호주에서 시작된 세대 구분이고요. 2010년대생. 이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죠. 그래서 호주에서 시작된 세대 구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가 있었고 그리고 AI 사용이 잘하면서 굉장히 친숙해진 이런 시대적인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자보다는 영상이나 이미지로 소통하는 이런 또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81년생이다 보니까 M세대고 그렇죠. 저희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가는데 알파 알파 세대. 세대입니다. 그럼 네. 제가 대표적인 초기 MZ. 밀레니얼 세대이신 거죠. 그것도 초기라고 강조를 하셔야 되나요? 네.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 부모 그리고 알파 세대인 10대 자녀 일반적인 관계는 좀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40대 분들은 나도 스마트폰 쓰고 AI 잘 쓰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부모 세대는 이제 본인들과 조금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만 사실 본인도 스마트폰이나 AI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알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여가와 취미를 같이 함께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취미와 여가에 그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를 보면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10대들이 40대 분들이 좋아하셨던 슬램덩크나 무한도전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부모 콘텐츠 소비에도 영향을 좀 받고 또 취미가 같으면은 가령 아빠가 농구를 좋아하면 또 아이들이랑 같이 슬램덩크를 또 보러 가고 이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자녀들은 부모들이 좀 알고리즘을 관리해주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여기 알고리즘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좀 해보면
보면 자녀와 소통할 때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4위가 취미생활이었고요. 6위가 이 콘텐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밀레니얼 세대랑 알파 세대는 그러니까 40대 부모랑 10대 자녀는 공감대가 더 쉽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코드가 비슷한 거죠. 네. 레트로로 다시 보기도 맞습니다. 하고 뭐 무한도전도 그렇고 옛날 드라마 파리의 연인 이런 것도 유튜브로 보면서 10대들이 그렇죠. 또 다 알고 네, 있더라고요. 네. 신기합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 40대 부모들이 또 경제에 관심 많잖아요. 투자에도 네. 관심 많고 그렇죠. 아이들도 덩달아서 재테크에 눈을 일찍 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 세대한테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 경험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최근 그 밀레니얼 부모들은 아까 잠깐 그 퀴즈에서도 나왔었지만 자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네.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법을 좀 교육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뭐 법.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래서 알파 세대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이 무려 나는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고 알파 세대가요? 네, 10대들이요? 네, 10대들이 주식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오. 5명은 심지어 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 40대 부모들이 외환위기 겪었지 또 감염병 시기 겪었지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겪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우리 자녀만큼은 좀 경제 교육을 좀 조기에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니즈가 좀 크게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로 초등 자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경제 교육을 하냐고 여쭤봤는데 네. 94%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윤영은님이 요새 아이랑 아빠랑 레트로 게임 같이 하면서 소통하는데 나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레트로 게임 아니죠. 옛날에 그 게임 팩 꽂아서 네, 쓰던 네, 거. 네. 요즘에는 뭐 전자방식으로 많이 네. 나오고 있고. 김미진님도 저희 집도 주말에는 아빠랑 아이들이 게임 삼매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감하고 같이 이제 시간도 즐길 수 그렇죠. 있다라는 소위 거. 말하는 오락실 게임 같은 거를 그렇죠. 40대 때는 40대 아버지들은 또 많았는데 또 지금 아이들은 이제 오락실 거의 없으니까. 네. 또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또 네, 같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재테크 이야기도 했는데 주식을 10명 중에 9명이 알고 있다. 네. 10대가. 초등학교에서 모의 투자 수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성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것들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또 트렌드가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랑 그 지자체 청소년 센터죠. 청소년 센터랑 아예 금융 투자 기관이 손잡고 이 모의 투자 대회와 그리고 결과 발표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학생들한테 너무 재테크의 수단으로 투자만 강요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교육을 좀 일찍 해서 투자와 도박의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나라 경제라든지 세계의 어떤 그 정세라든지 그리고 AI에 대한 기본 소양 이런 복합적인 지식을 좀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들의 모의 투자 이런 것들은 좀 경향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모의 투자 대회 저는 약간 이거 직업병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단기간의 성과 가지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 네. 뭐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네. 단기간에 뭐 주가 등락 잘 맞췄다 틀렸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장기간 성과가 더 네. 중요한 그런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수업 중에 금융과 경제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은 이제 주식, 채권 같은 투자 개념부터 시작해서 자산 관리라든지 내 네. 신용도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관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때도 뭐 정치 경제 과목 같은 거 네, 있었는데라고 맞아요.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약간 원론에 가까운 경제학 수업에 가깝고요. 이건 아예 월급 관리라든지 예적금과 투자는 또 어떻게 다른지 대출이 뭔지 말씀드렸던 신용 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 실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필요한 정보까지 배우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되는 이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그렇죠. 오늘 2부에 있는 돈줄 상담소 이런 비슷한 거네요. 그리고 또 그 수업 중에 요즘에는 네. AI도 많이 활용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AI를 내가 배워서 익혀야 되는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는 반면에 10대들은 자라면서 원래 AI가 굉장히 익숙했던 세대로 자라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제로 검색을 할 때 포털보다는 AI를 더 이용을 하고 그리고 친구한테 뭐 고민 털어놓을 거 AI에 털어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자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학생 상담 역시도 AI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먼저 오기 전에 AI를 통해서 고민 상담한다라는 거를 학교 측에서 좀 포착을 하고 아예 AI 서비스를 유료 결제해서 상담할 때 배포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상담할 결제를 해서 때도?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내신 점수 관리를 AI로 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내신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시험이 가장 중요했는데 네. 요즘에 사실 학교에서 가장 좀 뜨거운 감자가 수행평가거든요.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 도입 취지는 학생들의 좀 과중한 어떤 입시 부담,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수행평가가 좀 강조가 된 건데 아무래도 이 치열한 입시 현실 자체가 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주객이 전도가 돼서 요즘에는 이 수행평가 때문에 밤을 새우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주제의 수행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또 많이 늘어나서 이걸 또 요즘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트렌드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 수행평가 과제로 그 전자드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네. 네, 그걸 이제 연주하는 학생 영상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AI 관련된 프롬프트 작성 수행평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기본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써보는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프로그램 돌려보는 법 이런 것들처럼 실제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형태의 수행평가가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AI를 이제 진짜 교실에서도 활용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 네. 그럼 선생님들이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AI 잘 써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AI 교육 나도 이제 막 엄청 열심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분들 되게 많으셨고요. 네. 그렇고 이제 그렇게 익힌 이제 AI를 또 학생들한테 사용법을 또 교육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열심히 익히고 계셨고 또 AI 사용법을 교육한 거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또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악 시간에 이제 노래 만드는 AI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학생들한테 그냥 노래 만들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네. 뮤지컬 곡을 만들게 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그 뮤지컬로 무대를 올리는 겁니다. 네. 구성까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곡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다 같이 협동을 해서 공연까지 올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AI도 익히고 오프라인으로 어떤 단합력이라고 할 거예요. 팀워크 이런 것들까지 한번 해보면서 온오프가 좀 잘 조화된 굉장히 효능감 높은 교육 방식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치와 못 사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가구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맞습니다. 실제 그게 또 교육이라는 결과물까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동우님이 저는 솔직히 AI가 무서워요. 너무 AI 시대로 변하고 있어서 뭔가 불안해요라고 또 보내주셨고 저는 그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네. AI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뭐 누르고 뭐 누른 다음에 뭐 적지 마시라 그랬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라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냥 친숙하게. 효자시네요. 네. 느끼했습니다. 이게 사실 공부도 좋습니다만 학창 시절도 그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야 하는데 특히 뭐 먹는 시간에 이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파 세대는 어때요? 뭐 직장인이나 학생들이나 점심시간이 행복한 건 마찬가지인데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아마 학교 졸업한 지 꽤 되셨을 텐데 아마 이번에 그 학교 급식실 가보시면 굉장히 놀라우신 게 많을 겁니다. 그 도시락이야 뭐 사라진 거 다들 아실 텐데 네. 요즘엔 모든 급식실이 키오스크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키오스크. 아니 뭐 커피숍에도 뭐 주문할 때 쓰는 네. 키오스크요? 네. 그리고 그 급식실에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매점에서 뭐 이렇게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사 먹을 때도 모든 게 다 이제는 키오스크로 운영이 무인 매장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무조건 빨리 뛰어가는 친구가 네. 돈 먼저 내고 네.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뭐 추억의 매점 아주머니 뭐 이런 그쵸, 것들이 그쵸. 있었는데 이제는 네.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 좀 어렵고요. 급식실도 이제 밥 먹기 전에 그 개인적 학적 정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입력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그냥 키오스크가 있어서 이게 편리해졌다 이게 아니라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나누어질 배식량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또 어떤 친구가 급식을 잘 안 먹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밥을 많이 남기나. 누가 어떤 반찬이 안 나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본다라고 합니다. 네. 이야. 학생들은 그러면 쉬는 시간을 요즘 어떻게 보낼까요? 요즘은 뭘 하든 영상이 기본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 소위 말하는 릴스를 위한 영상을 별도로 찍는 게 아니라 짧은 거의 영상. 모든 일상이 쇼폼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릴스 게임이라고 해서 서로의 이제 쇼폼 영상을 쭉 내리다가 정해진 키워드가 나오면 지는 게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쇼폼 영상이 올라가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네. 보시는데 가령 키워드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아이돌 이렇게 딱 하나 정하면 네네네. 서로 A들끼리 모여서 영상을 하나씩 넘기다가 아이돌 영상이 먼저 나오는 친구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아이스크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강아지에 관한 영상 뭐 이렇게 딱 하나 네, 찍어놓고 네. 한 10개 그렇죠. 넘기다 강아지 먼저 나온 사람이 네, 지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참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네. 졸업식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한때는 이제 그 해의 어떤 밈을 패러디한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젠 그렇게 소위 코스프레해서 찍는 졸업사진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됐고요. 그런 이제 그런 문화 자체는 어느 정도 그 기본이고 이제는 아예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 청취자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컨베이어 벨트처럼 학교에서 그냥 찍어주면 찍어주는 그렇죠, 대로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다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자기 사진은 자기가 직접 고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직접 찍은 셀카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에다가요? 네, 앨범에다 직접 그리고 내가 어디서 찍을지, 어떤 의상으로, 어떤 포즈로 누구와 찍을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내가 정하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친구들과 추억이 있는 분식집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 내가 놀이터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찍기도 하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40대 분들처럼 학생 수가 많았을 때보다 이젠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친구들이 졸업 사진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이제는 괜찮은 이런 시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 반 친구들도 많고 학생 네. 너무 많으니까 네. 두꺼운 앨범에 나는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뭐 기본 서너 컷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양하게. 또 10대들의 소비 생활도 한번 볼까요? 주로 뭘 먹고 또 어디에서 돈을 쓸까요? 아까 제가 그 급식실이 무인으로 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는 이제 무인으로 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리고 이런 다이소나 아트박스 같은 요런 데서 이제 아예 그냥 쇼핑 자기들끼리 이제 플렉스라고 부르는 요런 것들을 좀 하기도 하고 뭐 코인 노래방, 뽑기방 이런 데서도 좀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네. 이런 음식이나 키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모습들이 약간 본인들의 어떤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의 어떤 즐길거리들을 많이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미를 담아서 즐기게 되고요. 맞습니다. 네. 기업들도 당연히 소비 시장에서 또 미래의 또 소비 주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파 세대. 네, 네. 어떤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금융주권이 조금 빠르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금융권이 가장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가 늘면서 카드업계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 결합된 어떤 자산 형성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당장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생명보험 이런 데들이 이제는 그 e스포츠 같은 것들과 좀 연결을 좀 많이 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밀도를 좀 쌓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졸업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대 대상의 어떤 마케팅을 펼치실 때는 또래 사이의 관계성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형태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길 때 재미있는 것들, 혼자 즐길 때 재미있는 것들보다 같이 즐길 때 재미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좀 조합할 수 있는 내 정체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래 소비의 주역 뭐 기업들이 당연히 놓칠 리가 없겠고. 맞습니다. 8666님 큰아이 중학교 졸업식 가는 길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는 오늘 예쁜 꽃다발을 안겨주마라고. 이게 최고죠. 이게 맞습니다. 최고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3분기에 17조 5천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매출은 93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저 신용제를 위한 정책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를 최대 6%포인트 낮추고 일부 시중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연 7%로 제한하는 등의 포용금융 1차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제품 6종에서 구강용품에 쓸 수 없는 물질이 나와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치약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대기업과 영세 사업자 간 육아휴직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 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2대5입니다. 9시 44분 현재 함께 하고 계시고요. 항상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옷장 좀 정리해야지. 냉장고 좀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근데 또 막상 또 하려면 또 잘 안 돼요.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정리 뒤에 감춰진 심리
들여다보시죠.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수님 혹시 정리 잘하세요? 저요? 예. 잘 못합니다. 일단 고백부터 하고 항상 근데 연초가 되면 네. 쌓아놨던 것 좀 버려야지. 네, 정리 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자연스러운 겁니까? 네. 근데 시간은 사실 아날로그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디지털로 나눠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 차이인데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은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거는 시간적으로 경계를 딱 설정하고 리셋하는 거예요. 마음. 네, 네. 특히 뭔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더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리셋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정리나 청소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2025년과 제대로 안녕하고 싶어. 네, 네, 이런 맞아요. 거예요. 네. 뭔가 그 청소라는 게 터닝 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심리적으로. 왜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청소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혹은 네네네. 이렇게 저렇게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청소를 하면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씻어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뇌랑 그 신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체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배출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바닥 청소를 한다고 해도 훨씬 세게 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 막 들면은 예. 과감하게 막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남편 욕도 하고 은금은 예. 빡빡. 아 이게 또 심리가 다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청소할 때 그 강도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한테 등 때밀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너무 굉장히 아프다. 아플 수 있습니다. 저 어릴 적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왜 어지러진 방 보면은 네. 치워야지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막막합니다. 아, 네. 그렇죠. 손이 먼저 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항상 뭐든지 시작이 어려운데 정리도 그런가요? 네, 이게 정리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리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으면 왜 이렇게 꾸물거려 이렇게 보통 핀잔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리라는 행동 하나가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정리해야 되지? 어디로 옮겨야 되지? 이건 버려도 되는 건가?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까? 이런 결정들을 다 이어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자주 해본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몇 번 안 해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네. 자체가 되게 많이 에너지가 든다면서요. 맞아요. 네. 근데 청소를 하는데도 계속 선택 그렇죠. 결정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동우님이 오늘 밤에 냉동실 정리할 예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발등 조심하십시오. 항상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씩 떨어지고 얼려 있던 거. 네. 일단 시작이 어렵다라는 거는 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왜 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언젠가 먹겠지. 네, 네.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얼려놓고 쌓아놓고 하는 건데 이거 정리하지 못하는 건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들 냉장고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죠. 특히 냉동실이. 가끔 발등을 찍더라도 근데 이제 물건을 버릴 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버리고 나면 혹시나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 네. 나중에 찾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거 분명히 이런 마음 때문에 특히 약간의 애착이 붙어 있는 물건일수록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 네. 사실은 거의 막 낡고 해졌는데도 못 버리시죠. 저도 그렇죠. 무릎 담요 15년 만에 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 정들었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결정을 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버리는 결정을 하고 나면 모든 게 완결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근데 버리지 않고 그냥 두면 보류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당장은 마음의 부담이 적거든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을 때 맞아요. 책임도 질 필요 없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찾으면서 후회할 걱정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보류. 네, 네. 일단 보류. 보류하다가 집이 그냥 꽉 차는 거죠. 냉장고가 꽉 차고. 8169님.
아내가 이 방송 듣고 옷장을 정리할까봐 걱정되네요. 비상금 숨겨놨거든요. 집에 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싶냐라고 8169님이 직접 보내주셨고요. 이미 아내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왜 안 하던 정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딱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할 때 아, 저 책 좀 정리하고 네. 공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만 1시간 하죠. 네. 엄마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사실은 좀 미루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당장 일하는 거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되나?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미루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것보다 조금 덜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굉장히 협법적으로. 아, 어렵지 않은 거, 네, 네. 부담되지 않는 걸 네, 먼저 하려는 네, 네. 심리예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일종의 의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셔야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자. 이런 집중을 위한 준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네. 전 두 번째는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나는 그래도 책상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면 더 깔끔하게 잘 돼.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네. 안다면.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거네요. 내가 이게 실질적으로 미루고 있는 건지 네. 실질적으로 5분 만에 정리하고 바로 업무나 공부로 들어가는지 맞아요. 네. 본인이 해왔던 걸 좀 그렇죠. 반추해 봐야겠네요. 또 하나가 이게 사람 성향일 수 있는데 사무실 보면요. 책상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네. 심지어 마우스 패드도 안 써. 다 각 맞춰 있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옆에 막 책 쌓여 있고 막 서류도 쌓여 있고 이게 업무 성과랑도 영향이 있을까요? 업무 성과랑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각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중력을 빼앗아 갑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시선을 빼앗겼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 주의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주의를 전환하는데도 네. 비용이 든다고 맞아요. 하셨죠. 주의 전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상태면 그런 영향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경주마 눈 옆에 가려놓고 네, 맞습니다. 앞에만 보게끔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근데 책상에서도 주의가 좀 혼란스러워지면 네.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막 분산되는 거고요. 특히 아이들은요. 꼭 책상 정리하고 공부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줘야 아이들은 훨씬 더 시선을 많이 빼앗겨요. 아,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방에서 귀신 나오겠다. 네. 그게 이제 정신사납다는 거죠. 맞아요. 집중을 못하겠다. 네, 정신사납다가 딱 그겁니다. 그죠. 네네네. 제가 항상 저희 둘째한테 하는 말입니다. 3000 쓰시는 분이 저희 아내는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이게 될까요? 그런데 저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저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라고 또 보내주셨고, 그렇죠. 누구한테는 이제 푸는 행위일 수 네, 있겠으나 네, 네. 왜 그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냉장고에 음료수 이것도 상표가 다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네, 딱 맞아요. 정리하시는 분들.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이해 못하죠. 네. 이거는 차이가 성격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성격 그 헥사코 요인 중에 컨시엔셔스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성실성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잘 따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이게 높아요. 이런 분들은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런 거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시는 걸 좋아하죠. 반면에 이게 낮은 분들은 뭐 내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정리지 깔끔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지럽혀져 있지만 나는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맞아요. 네, 건들지 네, 마, 네. 내 방 네. 치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가 왜 진짜 칼각 맞춰 놓으신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흐트러져 있으면 또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렇죠. 네. 이건 강박 아닙니까? 강박이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뭐 나는 이거 칼각 맞추는 거 좋아해. 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면 강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 내가 좋아서 하는 네, 거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왠지 조금 잘 안 맞춰진 상태를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고통스러운가 네, 네. 했을 때 내가 편하고 즐거운가 좀 네.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또 강박의 기준이고 이게 과한 정리,
건강한 정리 좀 기준 좀 나눠주세요. 네. 정리는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는 정리 전후에 원래 하려던 일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끝내고 다시 이제 정리하고 그런 효율을 거잖아요. 위해서 효율. 맞아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일을 위해서 정리는 그걸 돕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과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리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과한 정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면 괜찮아요. 아까 그 아내분이 네. 직접 하시는 거는 화장실 본인이 청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남편분한테 네가 이렇게 한 거는 그게 이제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의무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불편해지고 과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항상 다음 일을 위한 준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더라라고 못 찾는 거. 네. 이게 네. 또 생활에 또 효용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네. 즉시 찾는 게 또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하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정리하는 거다. 민경애님이 카세트 버려야지 20년 끌다가 어설프게 미니멀리즘 실현하고 10년 넘게 잊지 못하고 있다. 아 버리시고 나서 또 생각나시나 보다. 네, 착이 많으셨나 봐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버렸거든요. 네, 네, 네. 진짜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안에 그 건전지 전해액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네. 근데 또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네. 다음을 위한 준비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충북 지역에 사는 이제 40대가 된 1인 가구 남성인데요. 코인 투자에 실패했고 아버지를 위한 대출까지 또 떠안고 있다고 하네요. 손에 쥔 자산이 없다는 게 고민인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에게 그 해답을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